안녕하세요. 전북대학교 교육학과에서 학생들을 가리키고 있는 박휴용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중앙대학교 인문콘텐츠연구소의 접임을 받아 기술 네트워크 시대의 교육의 미래라는 제목으로 약 1시간 동안 여러분과 같이 이 주제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루게 될 주된 내용들은 크게 세 가지인데요. 미래의 사회에 지식과 학습이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그리고 기술 네트워크 시대의 학습을 설명하는 이론적 기반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그리고 세 번째, 이러한 기술 기반 사회에서 교육적 평등성이나 사회 정의의 문제는 어떻게 다루어질 수 있는가, 이 세 가지 주제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미래 지식의 변화에 대해서는 많은 학자들이 여러 이론들을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를 가져와 봤습니다. 이 스포로와 앵겔바트라는 학자는 미래 연구는 혹은 미래의 지식들은 통합성을 가지고 기존과는 다른 방식으로 융합된 연구가 주된 연구와 그다음에 지식의 체계를 이루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 두드러진 특성을 보면 물리계, 생명계, 인지계라고 하는 그런 차원과 그다음에 인공계라고 하는 차원에서 인간이 만들어낸 그런 사회적인 혹은 기술적인 경험의 산물들에 대한 연구 분야로 나눠 보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이 사회계만 빼고는 대부분 과학기술이나 약간 공학적인 그런 지식들이 필요로 많이 하게 되겠다는 거고요. 기존의 사회과학적인 어떤 학문 분야나 지식들은 지금까지와는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활발한 그런 연구나 이런 것들이 공학이나 자연과학의 연구보다는 부족해질 수밖에 없다. 이런 시사점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혁신적 교수법이라고 하는 얘기를 이제 월드 이코노미 포럼,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이나 이런 여러 가지 미래적 아젠다를 만들어내는 그 포럼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하나 가져와 봤는데요. 이 중에서 이제 주목할 만한 부분이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에서 오늘 다루게 될 그런 주제하고 좀 관련되는 부분을 강조를 해봤습니다. 일단 컴퓨터를 활용한 문제 해결이나 그런 학습의 경험들이 중요해질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다지 새로운 것은 아닌데요. 네 번째에 제시된 체화된 학습이라고 하는 것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체화됐다라고 하는 것은 보통 이제 학문 분야에서는 embodied라고 하는 영어 표현을 번역하는 건데요. 몸으로 뭔가 느끼는 그런 학습, 몸으로 경험하는 학습, 이런 것들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존에 있는 우리가 무언가를 배운다고 했을 때는 대체로 정신적인 학습의 결과물을 강조하는 그런 인지적 학습, 그다음에 어떤 추상적이고 개념적 학습들을 많이 강조했다면 여기에서는 체화된 학습을 강조한다는 것은 결국은 몸으로 배우는 것들, 그다음에 신체가 갖고 있는 다양한 감각적인 기관들을 활용한 학습들이 점점 중요해지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다라고 이해할 수 있고요. 같은 맥락에서 다중 리터러시, 기존에 있는 지식들은 대체로 언어나 문자, 그리고 어떤 수학적인 공식과 같은 그런 인지적 작용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지식과 학습의 방식이었다면 다중 리터러시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다양한 형태의 어떤 매개체를 띤 그 지식의 내용들을 배우게 될 것이다. 그래서 시각적인 지식이라든가 어떤 청각적인 그런 통로로 들어오는 지식. 그래서 시청각적인 리터러시, 언어나 문자를 다룰 수 있는 리터러시보다는 그런 다양식적인 정보의 매체들을 다룰 수 있는 리터러시가 중요해지겠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트렌드에서 주목할 부분은 과거에는 이제 커그니션이라고 해서 교육 심리학에서도 이성의 작용들을 위한 학습의 원리에 대해 주목을 했다면 앞으로는 커네이션이라고 하는 심리학적인 그 분류 개념이 있죠. 이 커네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정서나 감정이나 의지, 그러니까 인지 혹은 사고, 논리적인 그런 작동의 결과물보다는 뭔가 정세적이고 감정적인 그러한 요소들을 통한 학습과 그다음에
그러한 심리적 기제들을 연구하고 논의하는 그런 개념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전통적인 커그니션 중심의 어떤 이론보다는 커네이션 중심의 이론들이 점점 주목받게 될 것이다. 뭐 예를 들어서 최근에 끈기 어떤 그리치라고 하는 그런 것도 사실은 의지나 끈기 이런 것들이 학습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심리학자들이 새롭게 발견해낸 것이죠. 그래서 그런 연장선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동시에 이제 미래의 사회에는 학습의 주체성도 변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 그림입니다. 학습 주체라고 했을 때 우리는 공부하는 사람들, 뭔가 경험하는 그 주체는 누구인가 했을 때 우리는 당연히 인간 학습자 혹은 학생들, 어린이 이런 존재들을 생각하게 되겠죠. 그런데 그 학습하는 주체성을 띈 그런 존재들이 앞으로는 점점 인간뿐만이 아니고 다른 존재들, 뭐 넓게는 동물에서부터 그다음에 미래에는 기술적 존재들, 인공지능이나 로버트와 같은 존재들도 학습의 주체가 된다. 그래서 최근에 인공지능이 딥러닝을 해서 스스로 학습해 나간다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이 주체성, 에이전시가 기계에게도 부여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주체라고 하는 부분들이 인류 주체성에서 전산적 주체성, 그리고 자연적인 주체의 개념에서 뭔가 인공적인 주체, 그러니까 AI가 대표적인 얘기죠. 이런 방식으로 변화하게 되는데 그에 따라서 우리가 예전에 우리 같은 뭐 생물학적인 인간 혹은 자연적인 인간을 이해하는 것이 전부였던 이런 과거의 시점에서 점점 1970년대 이후로는 사이보그라고 하는 존재들이 등장했죠. 그래서 전산적 특성을 띠는 인간적 능동자가 바로 사이보그를 상징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최근에는 바이오로이드라고 하는 개념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인류의 특성을 지닌 인공적인 능동자, 그러니까 인간을 흉내낸 뭔가 AI 같은 인공적인 존재가 바이오로이드다라고 보실 수 있겠죠. 그래서 순수한 인간적 시대는 이미 지나갔고요. 인간이 컴퓨터를 흉내낸 시대에 1970년대 이후에 있었다가 현재는 컴퓨터가 인간을 거의 흉내낼 수 있는 수준, 그리고 앞으로 점점 AI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변화해 가고 있다. 이런 변화의 흐름 속에서 학습 에이전시도 인간 중심에서 어떤 인공지능 쪽으로 많이 이양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에 따라서 이 표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우리가 기존의 학문을 다루던 혹은 새로운 어떤 지식을 습득하고 이해하고 개발시키기 위해서 어떤 분야의 지식들이 많이 등장하게 되고 중요하게 될 것인가를 보여주는 그림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습의 주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과거에는 인본주의적 관점에서는 뭔가 인간의 정신, 마음 혹은 뭐 어떤 정체성을 띤 존재, 그리고 뭐 주체적인 존재, 그리고 뭐 정체성의 본거지라고 볼 수 있는 자아, 이런 개념들 통해서 학습의 주체성을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인본주의 하면 대표적인 것이 이성을 지닌 그런 존재로서의 다른 생물학적인 혹은 동물적인 존재들과 다른 존재를 우리는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면서 이성이 학습의 주체다 이런 관점들을 가져왔었죠. 그런데 이제 미래 사회는 그런 관점들도 이제 변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 포스트 휴머니즘에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스트 휴머니즘 오늘 다루게 될 핵심 주제 중에 하나인 포스트 휴머니즘의 관점에서 학습을 바라보는 관점도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고요. 그 대표적인 예로 이제 클라크와 같은 사람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생물학적인 두뇌 안에만 있었지만 앞으로는 그 마음이 두뇌를 벗어나서 뭔가 인터넷 속으로 컴퓨터 속으로 혹은 디지털화되어서 데이터의 형태로 네트워크와 가상현실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이미 20년 전부터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습의 어떤 기본적인 기제라고 볼 수 있는 의식, 학습의 맨 밑바탕에 깔려 있는 의식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신체 속에서, 그러니까 인간의 두뇌 속에서 의식이 작동했다면 앞으로는 그 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두뇌를 혹은 신체를 떠나서 다른 기술적인 존재나 혹은 컴퓨터 네트워크 속으로 들어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습의 주체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는 인간의 의식이 뭔가 학습한다라고 하는 관념이었다면 이 포스트 휴머니즘은 AI로 대표되는 기술적인 현실 속에서 알고리즘이 학습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라고 이제 해서 인간과 AI의 학습의 방식들을 대비해서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그리고 AI 알고리즘이 만들어내는 학습과 사고 뭐 이런 것들의 결과물들이 기존의 인간의 의식이 만들어낸 그것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잠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포스트 휴머니즘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기술적 변화를 설명하는 하나의 세계관이자 이론이자 뭔가 인식론적 패러다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포스트 휴머니즘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우리가 이미 잘 알려진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개념과 비교해 보면 간단한 설명은 이런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기존의 인간은 세계와 도구를 사용해서 세계를 어떤 바꿔나가고 환경을 바꾸고 또 환경, 세계, 자연의 이런 요소들의 영향을 받고 이렇게 주고받는 것들을 통해서 진화해 왔죠. 그게 바로 휴머니즘적 관점에서 인간과 세계의 관계성을 설명하려는 그런 입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인가 혹은 좀 길게 잡으면 사실 포스트 휴머니스트들은 작은 뭐 손도끼, 돌도끼 뭐 이런 것과 같은 그런 도구의 발명 혹은 도구의 진화와 함께 인간은 진화해 왔다. 이런 인간과 사물, 도구의 공진화의 개념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가장 이제 기술의 원초적 형태일 텐데요. 오늘날에는 그러한 기술적인 발전들이 인공지능이나 뭐 여러 가지 컴퓨터와 같은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엄청난 수준의 기술적인 도구들을 만들어내게 됐죠. 그래서 인간은 세계와 직접적으로 더 이상 상호작용하지 않고 기술을 매개로 상호작용하게 된다. 혹은 생존하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포스트 휴머니즘의 관점입니다. 그래서 인간만이 이제는 중심이 아니겠죠. 인간만이 주인공이고 인간이 뭐 세계를 좌지우지한다. 이런 개념보다는 인간은 도구나 환경이나 기술이나 자연의 여러 가지 매체들 이런 물질적인 환경들과 상호작용한다라고 하는 개념을 더 중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변화들을 크게 말해서 우리는 지금 어떤 사회를 바라보는 혹은 세계의 시대 정신을 설명할 수 있는 그런 패러다임으로서 과거에는 어떤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그런 세계관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20세기에는 포스트 모더니즘, 모더니즘을 비판하면서 어떤 재해석한 그런 포스트 모더니즘적인 해석이 있었죠. 그런데 지금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는 모더니즘이나 포스트 모더니즘도 아니고 포스트 휴머니즘으로 설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 대표적인 저작을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모더니즘의 특성은 인간의 이성과 합리성을 중시하는 거였다면 포스트 모더니즘은 그러한 이성과 합리성의 한계점들을 이미 지적하면서 특히 이제 정보통신이나 매스미디어 그리고 컴퓨터 공학의 발달들에 주목하게 된 거죠. 그게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의 관점이었다면 이것이 이미 이제 100년 정도 지난 이 마당에 21세기 들어서는 포스트 휴머니즘, 인본주의 자체에 대한 뭔가 반성적 성찰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패러다임의 변화를 보여주는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오늘 다룰 얘기는 바로 이런 커다란 세계관의 변화인 포스트 휴머니즘의 관점에서 어떻게 우리가 학습의 문제를 혹은 인간이 AI에 어떻게 상호작용하고 미래 사회에서 공존할 것인가의 문제를 고민해 보는 거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포스트 휴머니즘의 관점에는 여러 가지 어떤 계파나 부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트랜스휴머니즘이라고 잘 알려진 기술 중심주의적 관점입니다. 혹은 기술 만능주의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네오휴머니즘은 인본주의에 대한 어떤 한계점들을 인식하지만 뭔가 인본주의를 새롭게 고쳐서 뭔가 변화시킬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이라고 보겠고요. 이런 기술적인 것에 너무 의존하지도 않고 그다음에 인본주의에 귀결하려고 하지도 않는 뭔가 기술을
비판적으로 받아들이면서 미래 사회의 변화를 미래 사회 변화에 오픈된 자세를 갖고 있는 비판적 포스트 휴머니즘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트랜스 휴머니즘, 잘 알려진 싱귤러리티, 어떤 특이점과 같은 기술이 발전했을 때 엄청난 미래의 혁신과 변화와 그다음에 생명 연장, 그다음에 암 극복, 이런 여러 가지 인간이 갖고 있었던 많은 문제점들을 기술에 의존해서 해결할 수 있다라고 보는 관점이 트랜스 휴머니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술 중심주의, 기술 만능주의. 그래서 이 트랜스 휴머니즘은 포스트 휴머니즘의 일부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어떤 트랜스 휴머니스트들은 이제 AI와 같은 것이 나름대로 어떤 인간의 두뇌까지를 대체할 수 있는, 그러니까 트랜스 휴머니즘이 가장 극대화된 형태로서 AI가 인간과 비슷해지는 그런 수준까지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관점들을 가지고 있죠. 근데 사실은 이제 이 트랜스 휴머니스트와적인 관점만 있는 게 아니고 포스트 휴머니스트들은 일반적으로 생태적인 환경들을 뭔가 보존하는 것을 옹호하면서 동시에 미래에 오게 될 기술적인 환경도 같이 결합하려고 하는, 생태성과 기술성을 같이 포용하면서 뭔가 비판적으로 인간의 의미를 새롭게 재설정하려고 하는 관점이 포스트 휴머니스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들을 좀 정리하자면 회의론, 비관론, 낙관론, 비판적 재고론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을 텐데요. 회의론은 아예 이제 미래사회 변화나 포스트 휴머니즘 이런 관점들을 아예 인정하지 않고 거부하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존의 휴머니즘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그런 관점이라고 보실 수 있겠죠. 두 번째는 이제 포스트 휴머니즘에 대해서 나름대로 비관적인 전망을 갖고 뭔가 인본주의를 유지하고 지탱하되 인본주의를 새롭게 반성적으로 재설정하려고 하는 것이 네오휴머니즘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기술 중심주의에 대한 낙관론적 관점이 좀 전에 소개해드린 트랜스 휴머니스트,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술을 포용하면서 생태적인 관점까지 같이 섞어서 자연과 기술적 환경들을 같이 고민해 보려고 하는 관점이 비판적 포스트 휴머니즘, 이렇게 네 가지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각각 네 가지 입장을 가진 학자들은 사실은 학문적 배경들이 다양하게 섞여 있을 수 있지만 대체로 혹은 어떤 그 주도적인 그 관점들은 보통 인문학자들은 비관론적 관점들이 아무래도 많이 나올 거고요. 그다음에 자연과학이나 기술이나 공학의 친숙한 분들은 낙관론적 관점이 아무래도 조금 더 많겠죠. 물론 이것은 정해진 건 아닙니다만 개인 학자들마다 관점마다 다 다르겠죠. 그리고 사회과학자들은 낙관론적인 관점을 가진 사람도 있을 거고, 사실 대부분이 이제 비판적 재고론적 관점들이 많을 거라고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관점들을 가지고 미래 인류의 변화를 바라보는 관점들이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날 우리가 특히 이제 엄청나게 2023년에도 생성형 인공지능이 등장함으로 인해서 AI의 어떤 역량이라든가 가능성, 동시에 AI에 대한 두려움들이 굉장히 많이 팽배해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 AI가 등장했을 때 이 AI라고 하는 존재는 어떤 방식으로 지식과 사고와 학습을 이루어 나가게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논의가 사실 수십 년 전부터 있었습니다. 길게는 1980년대부터 그런 논의가 활발하게 있었고요. 제가 이 분야에 대해서 처음 관심을 갖고 인지과학, Cognitive Science를 그러니까 인공지능이나 컴퓨터공학의 아주 기본적인 융합적인 관점이죠. 인지과학적인 공부를 시작한 2000년대 초반에서부터 이 AI의 인식론에 대한 많은 논란들과 학자들의 논쟁점이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질문이 바로 AI에게 의식이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이었겠죠. 이게 이제 2002년도에 나온, 정확하게 보니 2001년도네요. 2001년 서머라고 나온 것 같고요. 나온 스티븐 스필버그의 AI라는 영화이고요. 그 다음에 잘 알려진 존 서이라고 하는 학자가 이제 컨셔스니스 혹은 의식을 다룬 대표적인 철학자겠죠. 이런 논의들이 사실은 AI의 의식의 부분에 대해서 다루어졌었는데요.
이 영화 같은 경우는 이 아이가 사실 인공지능으로 만들어진 아이인데, 스스로 이제 자기 자신을 생각하는, 그러니까 정체성을 가진 존재로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이미 이 영화를 에서 의미하는 바는 AI 자체가 스스로를 생각하고 회고하고 혹은 최소한의 정체성은 가지고 있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영화였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런데 이 분야에 대해서 많은 그 인지과학자들이 수십 년 동안 논의를 해왔었는데, 기본적으로 AI의 의식의 여부에 대한 논의는 이 그림을 통해서 나름대로 정리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 그림은 제가 2008년에 썼던 논문에서 만들었던 그 그림인데요. 그 이론은 2004년에 스미스의 분류를 사용한 그런 겁니다. 이 표가 의미하는 바는 consciousness, 의식이라고 하는 것도 네 가지 레벨 수준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네 가지 수준에서는 가장 밑 단계는 감각 운동적인 액티비티도 의식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단계에서는 indexical awareness, 그러니까 지시적인 의식이나 지시적인 어떤 자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두 번째 의식이라는 거고요. conceptual intentionality, 개념적인 지향성을 가진 것이 또 세 번째 수준의 의식이고, 네 번째는 대부분의 인간이 가지고 있는 symbolic intentionality, 상징을 다룰 수 있는 지향성, 상징적 지향성이 네 번째 의식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잘 뭐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 수 있듯이 이 첫 번째 단계에서는 모든 생물들이 가질 수 있는 의식이고요. 두 번째 단계는 개나 고양이에게 뭔가를 지시하고 가르치면 물건을 물어온다든가 하는 것들이 가능하죠. 이것이 바로 인덱스컬 어웨이니스를 보여주는 어떤 증거고요. 세 번째인 컨셉츄얼 인텐셔널리티 같은 경우는 유인원 같은 경우 대부분이 가질 수 있는 그런 능력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인류와 그다음에 아주 스마트한 유인원의 경우는 심벌을 활용할 수 있다라고 많은 언어학자들이 공감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만이 언어를, 지금은 더 이상 인간의 언어의 독특성이라든가 인간만이 언어를 구사할 수 있다, 이런 주장은 더 이상 언어학자들 사이에서는 받아들이지 않고, 모든 동물들이 각각 나름대로 특성을 갖는 언어를 구사한다. 물론 수준이나 어떤 뭐 인간의 기준에서 어떤 지적 능력에는 차이가 있겠지만, 그것이 완벽하게 어떤 구별되는 언어적 능력이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것을 설명할 수 있는 어떤 물질적인 근거들이 있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눠진다면 AI는 어떤 의식의 수준을 가질 수 있겠는가라는 질문을 했을 때, 누구나 다 네 번째의 의식의 수준까지는 다 도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미 20년 전부터 모든 인류 언어 인지 과학자들이 동의했던 바입니다. 지금 2023년에 이르는 AI 능력, 지적 능력과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을 봤을 때 AI가 의식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물론 이제 반론을 가진 분들도 많이 있겠지만, 대세는 AI의 의식의 소유 여부를 인정하는 분위기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뭐 어떤 셀프라든가 이런 뒤에서 다루겠지만, 다양한 자의식과 관련된 이런 부분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AI는 사고를 할 수 있는가, 뭐 이런 질문을 해볼 수가 있겠죠. 사고 실험, AI 사고 여부에 대해서는 1950년대에 이미 이제 튜링 테스트를 통해서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앞서 소개한 존 썰거 같은 경우는 차이니스 룸의 사고 실험을 통해서 사실은 AI가 뭔가 질문 혹은 입력된 데이터를 처리해서 출력을 할 수 있지만 그 내용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다, 없을 수 있다라고 하는 차이니스 룸 가설을 제시하게 됩니다. 결국은 왼쪽 밑에 있는 그림처럼 차이니스 룸 안에 AI가 있고 이 안에서 알고리즘이 이루어진다면 AI가 차이니스의 문법 규칙에 따라서 입력값을 출력값으로 변환해 주긴 하지만 우리나 어떤 영어를 쓰는 사람들이 중국어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듯이 AI도 중국어를 알고 답하는 게 아니다, 그냥 규칙에 따른 응답만 할 뿐이다 라고 하는 가설이 차이니스 룸 가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직도 논란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 부분은 사실은 지금으로는 폐기된 그런 가설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런 가설들은 이미 17세기 데카르트의 시절부터 허먼클러스 가설이라고 하는 것으로 그런 개념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바로 이제 허먼클러스 가설은
뭔가 인간의 머릿속에서 뭔가 사고하고 의식을 하는 존재가 있다면 그 존재가 어떤 작은 하나의 독립된 난장이가 아니겠는가, 그런 가설이죠. 그런데 이제 그 난장이의 머릿속에는 또 어떤 새로운 난장이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가설도 의식을 설명하는 합당한 그런 설명력을 갖지 못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이 카르티시안 피아타라고 하는 그런 가설도 있습니다. 뭔가 인간의 머릿속에서 뭔가 다양한 사고작용이 이루어질 텐데 그것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감독하는 그런 존재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영화를 보듯이, 데카르트가 생각했던 영화를 보듯이 뭔가 이런 모든 사고를 관할하고 관람하고 뭐 혹은 감독할 수 있는 그런 존재의 가설이 바로 카르티시안 피아터 가설이겠죠. 자,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러한 가설들이 전부 다 기계론이라든가 원자주의라든가 뭔가 주체성을 상정하는 그런 가설들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약간 구시대적인 발상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의식에 대한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어 왔지만 그것의 근본적인 큰 흐름들을 정리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존 썰이 80년대에 이 차이니스 룸 가설이 있었고요. 이 가설은 뭐냐면 뭔가 AI가 튜링 테스트를 통과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AI가 의식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뭐 이런 가설이겠죠. 그런데 이제 제가 조금 더 소개시켜 드리고자 하는 가설이 새로운 이제 관점이 데넷의 관점입니다. 이걸 멀티플 드랍스 티오리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아주 다중적인 어떤 사고 뭐 이론 뭐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이 데넷의 관점은 사실은 기존의 의식을 바라보았던 기계론적이거나 원자론적인 가설을 뿌리치고 새로운 관계주의적 혹은 물질주의적 관점에서 인간의 사고를 설명하려는 그런 철학적인 이론이라고 보실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코크라는 학자는 사실은 Neural Correlates of Consciousness라는 개념을 통해서 AI가 뭔가 의식적인 경험을 뭔가 할 수 있다면 그리고 그 AI의 의식적인 경험에 해당되는 인간의 뭔가 뉴럴, 신경 생리적인 작용 속에서 연관성 있는 요소들이 있다면 사실은 AI에게도 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얘기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인간의 머릿속에서 뭔가 의식적, 신경 생리학적인 작용이 일어나서 우리가 사실 의식이 만들어진다라고 지금 신경생리학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과 비슷한 기제가 AI의 머릿속에서 이루어진다면 예를 들어서 AI 알고리즘 안에 알고리즘 작동하는 방식이 뭔가 인간의 신경생리학적인 작동 방식과 유사하다면 AI도 당연히 인간이 의식이 있는 것처럼 의식이라고 하는 것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론입니다. 또 하나가 뭔가 좀 계량적으로 접근하는 방식이 바로 이 토노니의 Integrated Information Theory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제 인간의 의식 활동을 만약에 측정할 수 있는 뭔가 파이값이 있다면 그걸 통해서 의식의 강도라든가 의식의 활동 방식들을 측정할 수 있겠죠. 그와 마찬가지로 AI의 파이를 측정하고 그 파이가 의식이라고 부를 만한 어떤 상당한 강도 혹은 인계 시험을 넘는 상태에 도달한다면 AI에게도 의식이 있다라고 인정할 수 있겠다. 뭐 이런 관점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것은 약간 범신론적인 약간 초과학적인 관점이기 때문에 많은 학자들이 뭐 관심 있어 하는 부분은 아닙니다만 이 데넷과 코프와 토노니의 관점들이 오늘날 의식을 바라보는 최근 이론적인 관점들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관점들에 따르면 기존의 기계론적이고 원자주의적으로 의식을 설명하던 것과는 전혀 다른 방쪽에서 의식을 연구를 하고 있고 그 차원에서 그러한 이론들의 관점에서 AI의 의식의 가능성 여부도 앞으로 상당히 오픈된 관점에서 학자들이 다루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 이제 조금 더 오늘 얘기하고 싶은 것에 조금 더 강조해서 말씀드리자면요. 자, 이 데넷이라고 하는 학자가 얘기하는 멀티플 드래프트 티오리에 따르면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우리가 과거 아까 데카르트의 어떤 띠어러에서 모든 활동을 관람하는 그런 주체가라고 하는 존재를 인본주의에서는 상상을 하고 있었다는 건데 이 데넷은 그런 것들이 없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셀프라든가 아까 난장이와 같은 존재를 상상하는 것은 사실 과거의 인본주의적 관점이다 이런 거고요.
멀티플 드래프트. 사실 머릿속에서 수많은 정신적 활동들이 일어나는데 그런 것들은 상당히 다중적이고 복합적이고 역동적인 사고들이 만들어내는 그런 결과물들이다. 이런 뭐 얘기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 내용들은 고정되어 있지 않을 거고요. 그리고 칼티슨 띠아라 같은 그래서 이 여기서 우리 의식을 관할하는 부분들이 우리는 과거에 이성이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가정해 왔다는 거죠. 이성에 대한 그런 믿음들은 사실 굉장히 인본주의적 믿음이다라고 많은 철학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지 없는지 이것을 뭐 과학적으로 혹은 뭔가 물질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과 뭔가 동물을 차별화시키는 그런 관념의 산물이 이성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뭔가 이성적인 관할 같은 것이 머릿속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자의식이라고 하는 부분도 사실은 우리가 이제 다양한 방식으로 경험의 결과물들을 내러티브 하면서 그것이 축적되어서 우리의 자의식이 형성되는데 그것은 사실은 뭔가 센트럴한 셀프가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느끼는 것일 뿐이다 라고 하는 것이 데넷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이 데넷의 주장에 따르면 인본주의적 이제 의식관, 인본주의적 학습관이 아니라 이런 연결주의적인 학습 이론들이 앞으로 좀 더 연구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런 관점에 포스트 휴머니스트들도 동의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연결주의라고 하는 것은 이미 우리가 이제 기존의 학교 교육에서 주된 학습 이론으로 설명하고 있었던 인지주의라고 하는 것도 이제는 조금 올드한 그런 띠오리이고 우리가 지금 경험하는 세계는 분산지능, 기억의 확장, 그리고 검색 엔진이나 빅데이터와 같이 학습의 결과물들이 인간, 개인의 머릿속에만 저장되어 있던 시대는 이미 지나갔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학습도 개별 이성을 가진 어떤 개인 학습자가 자신의 경험을 머릿속으로 정리하고 그 안에서 가다 놓고 뭔가 산출하고 하는 방식으로 설명하는 시대는 이미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그런 정보 디지털 시대에는 그런 단계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AI가 이제 사회적 주체가 될 수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또 논의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능동성과 자율성과 법인격에 대한 그런 논의입니다. 자, AI가 사회적 주체가 될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는 AI를 인간도 아닌 AI를 사회적 주체로 인정하는 것에 대부분의 사람들과 학자들이 부정적이었겠죠. 앞으로는 점점 그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AI는 사실은 행위자로서 되고요. 행위자라는 것은 이미 로봇도 행위자고요. 그다음에 능동성을 가진 AI가 등장했죠. 이게 바로 오토 GPT가 스스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초기 입력값은 주겠지만 그 다음부터는 알아서 스스로 할 수 있다는 개념이 능동성이고요. 자율주행차로 이제 자율성에 대한 많은 논의들이 이미 이루어지고요. 논의 및 그다음에 현실화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AI가 주체성, 사회적 주체성을 띠게 되는가는 바로 AI 법인격에 대한 논의에서 가능성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미 법학계에서는 인공지능과 법인격에 대한 많은 논의가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정리하자면 AI도 사고나 자유의지, 정체성 이런 것들이 가질 수 있는 존재로 점점 받아들여지는 방식으로 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분야에 대한 철학적 논란들이 제가 공부했던 20년 전이나 그 전에 한 40년 전, 1980년대부터 논란이 있었지만 지금은 더 이상 대부분의 학자들은 논란에서 이미 자유로워진 상태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포스트 휴머니즘의 여러 가지 이제 하위 이론들이 있을 텐데요. 이 하위 이론들이 이제 보다 구체적으로 기술 기반 시대의 학습을 새로운 변화들을 설명하는 이론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크게 이제 네 가지, 근데 행위자망 이론과 격대지향 존재론은 거의 하나로 묶을 수 있기 때문에 세 가지 차원에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신물질주의는 이론론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이거는 말 그대로 데카르트의 이원론에 대한 반발로 나온 겁니다. 지금은 데카르트의 이원론적 관점을 지지하는 학자는 거의 없을 줄로 압니다. 그만큼 결국은 마인드와 바디, 신체와 정신이 나눠졌다라고 관념은 오늘날에는 더 이상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거고요. 이론론적인 관점에서 신체와 정신이 통할 수 있듯이 이걸 이제 보여주는 하나의 그림으로 가져와 봤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두뇌가 사고의 어떤 헤드쿼터라고 하면
그것을 이제 컴퓨터를 통해서 디지털화해야 되고, 사고 기계라고 할 수 있는 인공지능이 만들어졌고, 그다음에 그 인공지능이 계산 속도를 엄청나게 빠를 수 있는 양자 컴퓨팅이 나오고, 동시에 무기물 두뇌에 대한 연구. 그러니까 두뇌의 그러니까 인간처럼 생물학적인 두뇌를 통해서 사고하는 것이 아니라 컴퓨터 칩셋으로 혹은 알고리즘으로 만든 생명체를 담보하지 않는 그런 사고의 두뇌, 사고 기계를 만드는 방식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이런 엄청나게 빠른 인공지능의 발전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은 뭐 사실입니다만, 기술이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 자체를 부인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론론적 순환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러니까 이론론적 순환에는 정신과 신체의 소통도 포함되고요. 무기물과 유기물의 소통, 그러니까 자연성, 그다음에 물질, 뭐 생명과 물질의 소통, 이런 모든 것들이 나누어지는 게 아니라 이제는 그 경계가 허물어지는 방향으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인간만이 능동성과 자율성을 지니는 게 아니고요. 지금까지 인본주의에서는 그렇게 믿었다는 겁니다. 근데 AI가 대표되는 그 기술적 사회에서는 기계나 AI와 같은 존재들도 자율성, 능동성 혹은 주체성까지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을 때 그렇게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당위성에서 차원에서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그런 방식으로 기술이 발전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개연성이나 어떤 방향성 차원에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학습이라고 하는 것도 근본적으로 달라지겠죠. 과거에는 뭔가 인간의 신체적 경험을 한 내용이 정신적이고 추상화된 그런 것을 형태로 인간의 머릿속에서 담겨지고 그 안에서 이해되고 연산되고 처리됐던 것이었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간 학습이 생물학적으로 혹은 신체적으로 학습이 되더라도 그것이 정신적으로 남아있는 것은 이미 정신과 신체와 정신이 연결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고요. 그렇게 된 이상 더 이상 그 사고라고 하는 것과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개인의 머릿속에만 남아있지 않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러면 어떻게 연결됩니까? 당연히 컴퓨터나 네트워크나 클라우드나 이런 방식으로 저장되거나 소통되거나 산출될 수 있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이미 사실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바입니다. 만약에 50년 전에 이런 얘기를 했으면 얼토당토하는 소리라고 아무도 믿지 않았겠죠. 근데 우리는 이미 그걸 경험하고 있는 이상 믿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의 인간의 사고와 지식의 역할은 어떻게 새롭게 정립되어야 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된다는 게 미래 어떤 교육의 과제가 되겠죠. 자, 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지식학습이 여전히 물론 중요하겠지만 이것의 모든 것을 의존하는 방식은 이제 있지 않을 겁니다. 지식보다는 정서나 사회성이나 윤리 문제가 훨씬 더 중요해진다는 거죠. 그 대표적인 이유는 AI가 지식의 문제에서는 이미 인간을 압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점점 지식보다는 뭐 정서나 사회성 이런 부분을 조금 더 거기에 중점을 두고 학습하고, 그것에서 인간과 기계적 존재 AI의 차별성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전망을 해보는 거죠. 자, 이러한 이론론적인 순환에 대해서 사실은 이게 10년, 20년 전의 얘기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를 가져와 봤습니다. 이거는 정말 꼴대라는 프랑스 화가가 엘랑 2000년대에 오면 어떤 사회가 펼쳐질 것인가에 대한 상상도를 그 당시 100년 전에, 약 120년 전에 프랑스의 일간지에 게재했던 사진들입니다. 인터넷 찾아보면 많이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사진이고요. 120년 전에 오늘날의 세계를 예측한 프랑스 화가의 창의성과 상상력의 정확성에 정말 경이로울 뿐이죠. 그래서 이런 장면들을 예측을 했었고요. 우리가 이미 다 경험하고 있는 그런 장면들입니다. 자, 그런데 교육에 있어서는 어떤 장면이 있을까요? 바로 이 그림이죠. 여기 교수 혹은 교사로 보여주는 어떤 분이 책을 갈아 넣어서 학생들의 머릿속으로 신호를 전달하는 그런 그림입니다. 자, 여기서 이러한 현상이 지금 오늘날 학교에서 혹은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자, 이 질문에 대해서
예라고 하시면 여러분들은 저의 어떤 강의의 포인트를 잘 따라오시는 거고요. 아니요라고 하면 제가 말씀드리고 하는 바가 아직 잘 전달이 안 된 거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당연히 예입니다. 자, 여기서 지식이 머릿속으로 전기선을 통해서 전달된다라고 봤지만 오늘날에는 전기선은 아니지만 디지털적인 신호로서 전달이 충분히 될 수 있는 거고요. 자, 지식이 머릿속에 전달된다는 것은 책 속에 쓰여 있는 어떤 상징을 띤 기호와 문자 이런 내용들이 혹은 우리가 경험하는 신체적인 경험의 내용들이 결국은 머릿속에서는 전기화학적 신호로서 저장이 되는 거죠. 그리고 전기화학적 신호라고 하는 것은 실제 그 물질 자체가 아니라 어떤 그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물질로도 환원될 수 있는 그러한 신호인 겁니다. 그러니까 신체적인 경험이 정신적 경험으로 들어갔을 때 신체와 정신이 구별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하나의 본질이 다른 형태를 띈 것일 뿐이다라고 하는 것이 신물질주적 이론론이고요. 우리가 이미 경험하고 있는 신체적 경험을 우리가 어떤 인식적인 그런 추상적인 개념으로 머릿속에 저장하는 것이 같은 얘기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머릿속에 저장된 추상적인 개념은 다시금 디지털화돼서 컴퓨터로 저장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것이 인터넷을 통해서 세계 반대편으로 바뀌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체화된 학습과 탈체화된 학습이 구별되지 않았다. 하나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이것을 보여줄 수 있는 실제적인 기술들이 이미 이 뉴럴링크를 통해서 개발이 되고 있는 겁니다. 여기는 칩셋에서 뭔가 이건 물론 이제 극단적인 사례고 시범적인 사례입니다. 아주 연구의 초기 단계고요. 알츠하이머 환자에게 이러한 칩셋을 심어서 두뇌 손상된 알츠하이머 환자의 두뇌 기능을 보완하는 그런 작업들을 하는 겁니다. 이 칩셋을 통해서 알츠하이머 환자의 기억을 되살리거나 뭔가 사람들이 이해하거나 감각을 느끼거나 어떤 그 정서적인 그 반응들을 회복하는 그런 연구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물질적인 기계가 이 알츠하이머 환자의 정신적인 어떤 현상이나 정신적인 경험들로 연결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연구의 핵심적인 목표이고요. 그래서 이 전기 신호를 갖다가 생각을 전기 신호로 바꾸는 그런 연구들을 브레인 뉴럴 링크에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두 번째, 객체지향 존재론이 강조하고자 하는 바는 결국은 인간만이 주체가 아니고 다른 사물적인 존재 혹은 생물학적인 존재들도 주체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사이버네틱스 연구의 핵심입니다. 자, 인간과 바이오, 생명체, 어떤 자연 생태계와 그리고 테크노, 어떤 물질적, 기계론적인 존재들 간의 어떻게 소통이 이루어질 것인가를 연구하는 것이 사이버네틱스입니다. 이게 벌써 뭐 4, 50년 전에 연구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 사이버네틱스의 핵심은 인간만이 주인이 되고 나머지는 수단이나 도구라고 치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개나 고양이, 동물들과 소통할 때 개, 고양이가 반드시 우리의 뭐 종속 소유물이나 어떤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닌 것과 마찬가지죠. 앞으로는 인공지능과 같은 그런 존재들도 주체성을 띠고 하나의 주체로서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게 객체지향 존재론입니다. 우리가 기존의 객체로 삼았던 사물들도 주체로 같이 동등하게 취급하자라고 하는 것이 객체지향적인 존재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의 하나의 구체적인 사례가 행자망 이론이고요. 여기서는 한마디로 설명을 드리자면 학교라고 하는 것도 인간 교사와 인간 학생들이 상호작용하는 것으로 이해할 것이 아니고 학교 안에 있는 수많은 환경들, 네트워크들, 도구들, 사물들 이런 것들도 중요한 이 학교 네트워크를 이루고 있는 행위자들이다, 액터들이다 라고 설명하는 거죠. 앞으로는 이 행위자망 이론에 의한 그런 교육과 학습을 설명한 이론들이 엄청나게 많이 쏟아져 나올 겁니다. 기존의 학습 이론들은 모두 인간 주인공들에게만 초점이 맞춰졌었죠. 이제는 그런 시대가 지났다라고 하는 걸 말씀드리고요. 동시에 이제 공간적인 중요성들이 더 커지겠죠. 이 공간에는 메타버스와 같은 것들도 이제 포함될 겁니다. 자, 행위자망 이론의 학습관은 그래서 이제는 자기주도성보다는 사실 상호의존성이나 네트워크를 더 강조한다. 그리고 기존에 우리가 저도 지금까지는 되게 소시오 컬처럴 티오리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공부하고 논문들에서 그런 것들을 강조했다면 앞으로는 소시오 매트리얼, 그러니까 컬처럴이라고 하는 요인들은 되게 인본주의적 개념이기 때문에 인본주의를 탈피해서 매트리얼, 그러니까 인간이든 생물이든 동물이든 어떤 사물이든 하는 모든 것들의 주체성과 어떤 능동성들에 주목하는 소시오 매트리얼 티오리들이 훨씬 더 중요해질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학습 이론도 과거의 구성주의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앞으로는 점점 전개주의적 학습, 그리고 학습자와 그다음에 지식, 그다음에 도구, 방법 이런 것들이 서로 어떤 불가분리성과 상호전성을 강조하는 이론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포스트 휴먼적 학습에서는 사실 기존의 인본주의적 학습과는 달리 뭔가 다양한 학습 주체들이 온라인 네트워크에 연결되어야 되고요. 그 학습 주체들, 예를 들면 뭐 컴퓨터라든가 핸드폰이라든가 스마트 기기들의 어떤 능동적인 역할, 적극적인 역할들을 활용하는 거, 그다음에 그 역할들의 능동성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 학습자가 모든 것을 주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개념은 사실 이제 인본주의적 학습의 개념이라면 포스트 인본주의적 학습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핵심이겠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포스트 현상화됩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인간은 더 이상 세계와 직접적으로 상호작용하지 않습니다. 사실 저도 그렇지만 대부분의 현대인들은 더 이상 세상을 맨몸으로 맞닥뜨리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기술적 환경 속에서 세상을 경험하게 되죠. 그것이 바로 포스트 현상학에서 강조하는 바입니다. 그랬을 때 그 테크놀로지의 환경에 오늘날에 가장 눈에 띄는 것이 바로 가상현실, 컴퓨터 환경 뭐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래서 기존의 현상학에서는 대개 생물학적인 경험, 신체적인 경험, 직접적인 경험, 맥락적인 경험들을 강조했습니다. 그렇죠? 앞으로는 그런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학습에 있어서도 대면 학습만을 강조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미 비대면 학습의 상당 부분, 그리고 오늘 이 자리도 비대면 만남을 통해서 학습이 이루어지고 있을 때, 이랬을 때 학습을 이해하고자 할 때는 기존의 현상학이 아니라 포스트 현상학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우리가 실제와 가짜를 구분하던 그런 보들레아르의 개념도 사실은 올드한 이론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보들레아르는 인간이 경험하는 것들 중에서 사실은 실제 진리에 접근하기 어려운 상당히 가짜 이미지들이 팽배해 있다. 이것이 바로 현대사회다라고 설명했다는 거죠. 그래서 진짜와 가짜를 구분을 하는 것이 1980년대 보들레아르의 이론이었다면 지금 40여 년이 지난 지금은 가상현실, 메타버스, 그다음에 인터넷 세계들을 일상화된 상황에서 진짜와 가짜, 현실은 진짜고 인터넷은 가짜다. 이런 얘기를 더 이상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게 핵심적인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메타버스도 뭐 사람에 따라서 새로운 의미를 가진 또 하나의 세계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라고 얘기하시면 되겠고요. 이 세계관의 패러다임이 플라톤의 시대, 뉴턴의 시대에는 이미 몇백 년 전에 나타났던 뉴턴의 시대에서 지나서 지금은 메타버스, 멀티버스의 시대로 경험하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죠. 자, 이 포스트 현상을 교육적 시사점은 뭘까요? 수많은 우리는 매체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매체들은 매체가 변했을 뿐이지 매체를 통한다고 해서 그것이 가짜는 아니다라고 하는 게 핵심적인 아이디어입니다. 과거에는 대부분 자연적 경험을 통해서 학습을 했잖아요. 그리고 체화된 학습을 강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뮬레이션 학습이 대표적으로 보여주듯이 우리는 뭔가 만들어진 시뮬레이티드 된 환경 안에서도 충분히 학습을 할 수 있고요. 그렇게 됨으로써 인간의 학습 반경이 엄청나게 넓어졌다는 거죠. 예를 들면 우주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시뮬레이션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주나 태양계 이런 쪽의 것을 우리가 직접 가서 경험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학습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일반적으로 얘기하자면 도서책을 통한 학습에서 이미 디지털 학습과 가상현실의 경험과 학습으로 넘어갈 거고요. 그 가상적인 경험도 하기 나름이라는 거죠. 의미 있는 경험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핵심적인 아이디어입니다. 자, 포스트 현상학을 또 보여줄 수 있는 또 하나의 새로운 개념이 피드 포워드라고 하는 개념일 겁니다. 아마 익숙하지 않은 개념일 것 같아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자, 이 화면에서 보이는 이 동물들이 공중에서 뛰어내릴 때는 사실 수십 미터 떨어진 곳에
보면서 뛰어내려야 됩니다. 이게 feed forward, 전향 먹임의 원리입니다. 미리미리 먼 거리에서 발생하는 사건들을 캐치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인간도 이렇게 운전을 할 때 100m 이상의 바깥에 있는 것들을 캐치하지 않으면 사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질 겁니다. 그러니까 멀리 있는 일들을 우리는 미리 보면서 예측적인 반응을 보인다라고 했을 때 이걸 갖다가 feed forward, 전향 먹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렇게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인본주의적 세계관에서는 전향 먹임보다는 피드백만을 강조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피드백이라고 하는 것은 이성을 강조하는 거고요. 이성이 인본주의의 대표적인 특성이기 때문에 뭔가 되새기고 반성하고 단계적이고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만이 뭔가 학습의 주된 내용인 것처럼 생각되었기 때문에 피드백 학습을 강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들은 엄청나게 많은 경험들이 피드포워드가 필요한 경험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성을 강조한 나머지 피드포워드, 그러니까 동물적인 감각이 필요한 부분들은 학습에서 배제되는 것이 우리의 약 100년, 200년의 교육의 경험의 역사였다라고 보시는 거죠. 그래서 피드포워드적인 경험을 다시 회복하자는 거고요. 그것이 무엇을 통해서? 기술을 통해서 기술이 만들어낸 수많은 다양한 다양식적인 매체를 통해서 가능해지겠다. 이게 핵심이겠죠. 자, 이 피드포워드는 이 뉴럴 신경생리학자들이 사실은 뉴런을 연구하다 보니까 발견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피드백이 들어오는 반면 심피질의 네오코텍스 밑에 부분에서 피드포워드가 동시에 작동하더라라고 하는 것을 발견했다는 거죠. 과거에는 당연히 이런 것들을 발견할 수 있는 인지과학적인 연구가 없었기 때문에 몰랐겠지만 이것을 발견함으로 인해서 인간도 동물처럼 피드포워드적인 작동이 필요하고 또 동물뿐만이 아니라 인공지능 딥러닝의 어떤 학습 알고리즘에도 이 피드포워드의 원리가 들어갑니다. 오늘은 뭐 시간 관계상 그거에 대한 설명을 못 드리겠지만 피드포워드가 딥러닝의 원리에 들어간다는 것은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인본주의 학습이 아니라 포스트 휴먼적 학습에서는 전향적, 예측적, 비순차적 혹은 감각적 학습도 충분히 중요한 학습의 소통 통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잘 알려진 뉴미디어, 지금 MZ세대들이 익숙한 그런 뉴미디어 환경도 있겠고요. 이 뉴미디어의 특성은 이제 미시시간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거는 10분의 1, 100분의 1 초 단위로 정보가 전달되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 기성세대, 저와 같은 기성세대들은 어떤 정보가 1초, 2초 혹은 1분, 2분 되게 심사숙고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전달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했을 텐데 MZ세대는 우리가 경험하는 그런 미디어의 환경들은 그 1분, 2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10분의 1초, 100분의 1초의 내용들이 더 중요한 방식으로 소통된다는 겁니다. 물론 어느 한쪽만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라고 당연히 얘기할 수가 없겠죠. 그런데 MZ세대들이 경험하는 이 기술적 환경에서 이 미시시간성이나 뉴미디어의 작동 원리들을 이해하는 것이 사실은 뭔가 어떤 이성적인 사고 훈련 못지않게 중요할 수 있겠죠. 제가 이거는 뭐 정리된 의견은 아닙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그런 사고를 통해서 창의성이 발현되기보다는 감각적이고 뭔가 비순차적이고 뭔가 역동적인 그런 사고나 어떤 그런 경험을 통해서 사실은 창의적 아이디어가 뭐 더 많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거는 논란이 있는 부분이니까 참고로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미 구조주의를 넘어서 탈구조의 시대를 넘어섰고요. 네트워크 시대에 살게 있듯이 인간이 학습하는 그 환경도 이런 뉴미디어 네트워크적 환경들에 주목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기술 기반 사회에서 교육적 평등성과 사회적인 문제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포스트 휴머니즘의 출발점은 생태주의, 생태 페미니즘에서 출발한 겁니다. 생태 페미니즘은 말 그대로 남성과 이성 중심주의적인 세계관에서 반대해서 여성 생태성, 자연성들을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생태적인 측면들을 강조하면서 기술적 측면을 포용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어떤 그 사회 정의와 어떤 평등주의의 시사점을 제공하는지 이 그림이 보여줄 수 있는 거죠. 휴머니즘이 인본주의적 사고라면 포스트 휴머니즘은 인간과 다른 존재들을 수평적으로 놓는 그런 세계관입니다. 포스트 휴머니즘 자체가
인본주의가 갖고 있는 한계성을 극복한다라고 하는 거죠. 평등성의 출발이라는 겁니다. 특히 이제 인본주의를 비판하게 된 이유는 기존에 우리가 인본주의는 되게 약간 유니버셜한 가치로 이해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는 인본주의가 굉장히 폐쇄적이고 배타적인 이념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대부분의 학자들의 포스트휴머니스트 학자들의 공통된 주장입니다. 예를 들어서 과거에는 이성을 훈련하고 교육을 받아야 되는 존재들이 귀족, 남성, 성인, 그다음에 백인 이런 존재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안에 포함되지 않은 사람들은 인간으로 취급되지 않았습니다. 그게 인본주의의 뿌리이자 최근까지의 모습이었다라고 이해하실 수 있겠고요. 앞으로는 그래서 인본주의 개념, 인간의 범주가 확장되어진다는 겁니다. 이미 지금 1950년대 이후로 보편적 인간 개념이 받아들여지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아직도 인간들을 차별하는 그런 관념들이 일부 사회와 문화적 집단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만큼 인본주의 관념은 뿌리 깊게 어떤 이데올로기에 입각한 그런 배타적 이데올로기에 입각한 개념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관념을 확장시킨다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나 저는 호모사피엔스와 같이 생물학적으로 분류가 될 수 있지만 또 휴먼인지 아닌지는 어떤 특정 조건을 갖추어져야만 휴먼니스가 판단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휴먼니스의 범주는 당연히 생물학적인 범주인 호모사피엔스냐 아니냐로 판단되는 게 아니라 AI나 개나 고양이 그리고 침팬지와 같은 존재들도 휴먼으로 포함될 수 있는 논리적 근거가 있다는 겁니다. 논리적으로는 침팬지, AI도 휴먼이 될 수 있다. 호모사피엔스는 될 수 없겠지만 휴먼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개념이고요. 그래서 휴머니스의 관점이 확장되어진다라고 합니다. 자, 인간과 도구는 어떤 관계성을 가지고 있을까요? 사실은 포스트 휴머니스트는 공진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은 그 도구를 두려워합니다. AI를 두려워하죠. 특히 AI 능력치가 점점 확장되어질수록 두려워하고 있죠.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그리고 대부분의 포스트 휴머니스트들이 얘기하는 바는 사실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AI나 기계 자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AI로부터 기계로부터 지배를 받아본 적이 아직 한 번도 없죠. 근데 누구의 지배를 받았습니까? 당연히 그런 존재들을 조종하고 만들어내고 하고 있는 소수의 특정 인간 집단들의 어떤 지배라든가 어떤 욕심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훨씬 더 그런 것이 만들어낸 부정이나 불평등이 훨씬 더 컸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두려워할 존재도 당장 AI가 아니라 AI를 어떤 인간 인류 집단들이 자신들의 어떤 권력과 힘을 위해서 활용할 것인가 여기에 더 주목하는 것이 현실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려보고요. 그래서 포스트휴머니스트들은 인간과 기술과 생태가 공존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드려보고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렇다고 해서 그 기술이라고 하는 것이 무한적인 혹은 긍정적인 힘만을 띠지 않기 때문에 기술이라고 하는 것을 누가 통제하고 있는가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 바로 자본주의 확장에 대한 어떤 비판적 관점입니다. 이걸 갖다가 강화된 자본주의, 보통 이제 어드밴스드 캐피털리즘을 번역을 다양한 방식으로 하는데요. 캐피털리즘이 강화됐다는 거죠. 더 앞서 나갔다는 겁니다. 약간 부정적으로 쓰이는 거죠. 과거의 고전적 자본주의, 막스적 자본주의, 그다음에 20세기 인지적 자본주의가 정신과 육체를 통제했다면 강화된 자본주의에서는 정신, 육체뿐만 아니고 모든 생태계, 생물, 지구 전체를 착취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생태계도 착취하고요. 기술 세계, AI도 어떤 기술적인 그것들도 다 통제하고 착취하고 있겠죠. 이것이 바로 강화된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적 관점이고요. 포스트 휴머니스트, 특히 비판적 포스트 휴머니스트들이 어떤 경계하고 있는 바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는 이 강화된 자본주의가 이미 우리의 삶 속에서 뿌리를 내리고 있죠. 사회관계망, 그러니까 SNS를 통해서 사람들의 어떤 정서나 그다음에 상호작용, 소통들, 그다음에 시간 이런 것들을 착취하고 그것을 어떤 그 시장의 원리, 그다음에 이익의 도구로 삼고 있는 것이 뭐 그런 거고요. 생명기술 서비스, 그러니까 DNA를 뭐 어떤 조작한다거나 그래서 어떤 생명을 강화시킨다든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생명기술 서비스 착취 대상이고요. 생태적 자원, 에너지 이런 것들을 착취하는 것도 바로 이제 브라이더티가 세 가지 강화된 자본주의의 점령 분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판적 포스트휴머니스트들은 사실은 기술을 무조건 지지하지는 않고요. 강화된 자본주의를 비판하고 있죠. 그렇다고 해서 기술을 완전히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술을 반대하는 분들이 이제 대체로
생태주의자들이죠. 그런데 사실 생태주의를 회복한다고 해서 오늘날 지구상의 인류의 수많은 인류의 이 지속 불가능의 문제를 해결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 포스트 휴머니스트들의 기본적인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윤리적 관점도 포스트 휴머니스트들의 윤리적 관점은 자연 생태, 기계 문명, 인간이 상호 공존하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몇 가지 논문에서 이 윤리관의 지형도를 그려봤는 데서 하나 가져와 봤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존에 있는 이성의 영역의 이성적인 윤리관, 이것은 바로 이제 덕이나 관습, 그다음에 인류 문화의 가치 기준을 바탕으로 한 윤리관이었다면, 이것을만 가지고는 생태적 존재를 포섭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생태적 존재를 포괄하는 어떤 생태주의적 윤리관이 나왔고요. 오늘날에는 이제 기술적 존재들이 엄청나게 우리 사회 속에서 혼합되어서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존재들을 포섭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기술성의 윤리관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와 동시에 이제 우리는 이제 공동체주의 윤리관들이 있는데 그것을 갖다가 모든 것들을 다 포괄한, 그러니까 이성과 자연성과 기술성을 다 포괄한 관점이 포스트 휴먼의 윤리적인 영역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기술 네트워크 사업에서 교육의 평등성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학교 교육에서 이미 AI가 많이 속속들이 들어오고 있고요. 뭐 교육부에서도 2022년, 23년 AI 윤리 문제들 이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AI를 교육에 활용하는 것은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자, AI가 사고에 도움이 될 것인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인지 물론 이제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우려가 상당히 많습니다. 대표적인 분야가 이제 수학이나 과학과 같은 뭔가 사고가 중요시되는 학문 분야이겠죠. 근데 자, 이 화면에서는 최근에 수학 교육에서도 AI를 수학 교육의 환경에 포섭하고자 하는 그런 많은 수학 교육 전문가들의 논의들이 있어서 이런 것들이 충분히 이제 어떤 개방적으로 논의되고 있다는 걸 말씀드려보고요. 당연히 이제 사고의 훈련이나 그다음에 지식이라고 하는 것도 학교 교육에서 상당 부분 일정 부분 중요하겠지. 하겠지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지식교육에서만 머무르지 않게 될 것이다라는 말씀 드려봅니다. 왜냐하면 교육의 평등성을 놓고 보더라도 과거의 지식을 통해서 학생들의 어떤 성취도를 판단하는 것보다는 점점 정서교육과 사회성 교육과 윤리교육으로 가는 것이 교육의 평등성을 고민하는데도 훨씬 더 유리하다. 저는 이렇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교사 역할에서도 사실 미래 학교 교사 역할이 굉장히 달라질 수 있겠죠. 여기에 있는 이 통계표는 사실은 기업체나 고등교육에서 이미 AI가 많이 상당 부분 들어왔다는 거고요. 점점 K-12 그다음에 유치원 교육까지 이제 들어서게 될 것이다. 그런데 현재 상황에서 교사들이 실질적으로 학생들을 가르치는 데 사용하는 시간은 약 50%밖에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50% 시간, 나머지 50% 시간은 여러 가지 행정적 일에 소모하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인공지능이나 여러 가지 기술적 도구들이 들어온다면 여기에 있는 파란색의 그런 분량만큼 교사들의 시간을 할애해서 학생들에게 더 집중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이라고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미래 교사 역할은 이제 교사학습 지도권을 예전은 교사가 스스로 모든 것을 담당하던 데 있어서 학생과 매체에게 이양하는 것, 그다음에 내용 전문가 아니라 사고를 도울 수 있는 사고 전문가, 그리고 평가 전문가로서 중요성이 더 많아지고요. 교사 전문성에 대한 사회적 기대도, 그다음에 여러 가지 컴퓨터나 이런 도구들을 잘 다룰 수 있는 것, 그리고 비판적 기술 문해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하는 것들이 이제 사회적 기대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미래 학교 교사상에서는 교육 공동체 시스템을 잘 이해하면서 뉴미디어, 요즘 MZ세대 학생들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뉴미디어를 잘 다룰 수 있어야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회성, 윤리성의 모범이 되는 교사가 돼야 되겠다라고 말씀드려봅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이제 AI가 인간 사회에 점점 보급됐을 때 사회적 평등성의 패러다임이 확장되게 될 텐데요. 그 대표적인 방향성을 대부분의 미래 학자들은 결국 AI와 인간이 협업되는 방향으로 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AI가 잘할 수 있는 부분과 인간이 잘할 수 있는 부분이 나눠질 텐데 AI가 모든 것들을 다 맡아서 하게 되면 인간의 일자리들이 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적절하게 AI를 적용하고 사용하는 것은 결국은 기술의 발전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 윤리적으로 판단할 문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술은 끊임없이 발전하더라도 그 사회가 정치적으로
아니면 어떤 민주적으로 AI를 얼마만큼 우리 사회에 받아들일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이 하나의 어떤 과제로 남아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여기 있는 그림이 보여드리는 것처럼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굳이 로봇이, 비싼 로봇이 인간처럼 이렇게 작업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사실 AI의 그 보편화는 눈에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적용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AI와 인간의 공존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공존할 것인가, 보통 공존하는 AI를 만들 것인가, 그리고 때로는 사람이 답이다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사람이 답일 수 100% 답일 수가 없는 게 현재 인류 사회는 굉장히 많은 문제점과 한계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AI가 배우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 사회의 문제성과 문제점, 차별성, 불평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동시에 고민해야 된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트랜스 휴머니스트, 기술 만능주의자들과의 차별성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것이 결국 인간과 기계의 공존을 위한 윤리적 설계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뭐 조금 흥미로운 얘기인데요. 자율주행차의 윤리적 딜레마가 있습니다. 근데 뭐 이런 그 TV 방송, 공중파 방송에서도 상당히 선정적인 그런 그 기사와 타이틀을 내보내고 있죠. 자율주행차는 누구를 죽이려고 만드는 게 아닙니다. 이런 기계, 이런 무기들도 지금 엄청나게 만들고 있으면서 이 기계에 대한 어떤 윤리적 문제들은 이런 그 뭐죠? 전쟁 도구들에 있는 윤리적 문제들을 제시하지 않은 채 자율주행차에게 이런 생각을 할 필요는 없을 겁니다. 자율주행차의 목적은 바로 이런 그림처럼 만들어지는 건데요. 자, 이 자율주행차가 마음대로 돌아다니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히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깃발점과 같은 것이 오늘날 굉장히 민감한 이슈죠. 자, 윤리적 문제, 급발적인 책임 누구로 몰아가겠습니까? 자, 이것을 제조사나 자동차 자율주행차 자체의 책임을 물지 않는 것은 제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인본주의적 윤리관이 굉장히 지배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법적으로 사실 운전대를 잡고 있는 사람에게 책임을 묻는 방식으로 우리는 법적인 그 문제, 그 다음에 윤리적인 문제들이 지금까지는 지속되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사리 인간, 개인 운전자에게서 책임을 내려놓는 것을 사회가 허용하는데 굉장히 제도, 기성 세대들이 허용하는 것이 어렵다라고 하는 거죠. 실질적으로는 우리는 AI, 인공지능을, 자율주행차를 타고 있는 운전자에게서 사고가 일어나면 사실은 그 책임은, 공동 책임, 여러 가지 사고를 유발하는 다양한 주체들의 어떤 책임 소재를 구체적으로 따져보는 공동 책임주의가 앞으로는 더 실효성이 있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게 바로 포스트 휴먼적 윤리관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날 우리가 포스트 휴머니즘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 이유는요. 현재 진행형이 바로 시나리오 1입니다. 현재는 인류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많은 미래학자들이 그 가능성을 크게 낙관적으로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시 인본주의를 회복하고 생태주의를 회복하는 것, 생태성을 살리는 것만으로 이 문제가 해결되기가 어렵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등장한 것이 기술적 해결책이고 포스트 휴머니즘입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기술을 특정 집단이나 특정 계급이 독점하고 그래서 소수의 이익만을 위해서 활용되는 방식으로 나가는 것이 강화된 자본주의고 비판적 포스트 휴머니즘은 바로 그런 강화된 자본주의에 경계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긴 얘기 주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